지금 매도자들도 지켜보자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매수자들도 나 몰라 지켜볼 거야 라고 해서 매수 문의가 한 10건 627 이전에 한 10건 정도 있었다면 지금 한 건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2주가 됐죠. 한 주 동안 집값과 그리고 부동산의 주요 현안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이를 딱 이렇게 이 재킷을 네. 덥지만 예의 바르게 차려 입었잖아요. 네. 그 시장에서는 요즘에 아유 예의고 뭐고 순서고 지금 날도 덥고 엉망진창이다 이런 데가 많다고 하는데 많죠. 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막 그 아수라장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아수라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물론 구역에 따라서 아수라장이 네. 나올 수는 있습니다. 메이플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데 지금 제가 인사말에 전해드렸던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대단지. 네. 네. 이거는 뭐 임박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뭐 빠져나오기 힘든 뭐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세입자 맞추고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자금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그런 단지들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나머지 단지들에 대해서는 아수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멈춰버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그냥 매수자 그러니까 매수 문의도 없고요. 팔려는 분들도 없고요. 그냥 모든 게 다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 기회에 그냥 길게 그냥 장기 여행이나 갔다 와야겠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할 정도로 진짜 굉장히 한산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계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런 네.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원 통계가 이제 아마 목요일 7월 1주차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6월 30일이거든요. 기준일이. 그러니까 27일 발표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30일 날 딱 조사를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서울이 0.4%, 그 전주가 6월 4주차가 0.43%였는데 많이 안 떨어졌는데 상승폭이 비슷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며칠 안 됐으니까. 충분히 그 627 대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죠. 7월 1주차가 내일 통계가 나오면 제 생각에는 0.2%대 정도 굉장히 크게 떨어질 것 같고요. 부동산 알릴리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한 뭐 AI가 이렇게 조사한 걸 보게 되면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2주 만에 그냥 하락 전환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변동폭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고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일단 브레이크는 멈췄다. 우리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 올라도 이거는 너무했어. 단기 상승폭이 크기는 했죠. 그렇죠. 뭐 강남 쪽에 뭐 잠원동이나 반포 이런 쪽에는 계좌 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3억, 5억 뭐 이렇게 올렸고 아유, 그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도장 찍으려고 올렸고요. 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올렸고요. 마포 성동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5천만 원씩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뭐 부동산 사장님이 보더라도 이거는 비정상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은 거는 저는 뭐 적절한 타이밍에 브레이크 잘 잡았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동네별로 보니까 강남의 11개구, 강북의 14개구 따로따로 보아도 강남의 11개구는 한수 이남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거 다 합치면 네. 이쪽은 주간 상승폭이 0.5%.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북쪽은 0.3%. 일단은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 차주에는 이 상승폭이 더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강남 거죠? 11개구는 저는 0.3%대로 내려올 것 같고요. 강북 14개구도 0.2% 초반대 또는 0.1% 후반대 정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강력 대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 건 예상이 됐거든요. 네. 근데 계약서를 썼대요. 심지어 그 선금도 일부 오갔는데 계약이 취소된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취소될 수 있죠. 취소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번 대출 규제의 기준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약금 10% 내야 되고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계약금 10% 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어설프게 내면 안 해줍니다. 아,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 거래한다 그럼 1억이 건너갔어야 그것도 날짜 전에 그게 확실합니다. 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마 은행에서 아마 자체 심사를 하는데 은행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는 썼는데 돈이 1억이 아니라 3천만 원만 갔어. 네.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취소 건수가 많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당장 드는 생각이 계약서 쓰고 성금이 갔는데 계약이 깨지면 누구의 귀책이든 계약금 날리는 거 아니에요? 계약금이 날리죠. 그걸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면 내는 계약금은 포기고요. 네. 집주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계약을 깨고 싶다면 받은 두 배 계약금에 줘야 되잖아요. 플러스 알파해서 더 네. 줘야죠. 2배 배액 상환을 해야 되는 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기본 조건입니다. 실제로 한 5.8% 정도 나왔네요. 오. 2주 동안 627 발표되고 네. 2주 동안 조사하니까 총 2,645건 중에 153건이 계약 해제. 그러니까 아쉽게도 냈는 계약금 포기하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출이 이게 원래 계획이 예를 들어서 한 8억 받으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6억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뭐 구할 방법이 없죠. 구할 방법이 없는 분들은 또 마음 속에는 이러다가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마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금 마련도 안 되고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산 다음에 떨어질까 봐. 그렇죠. 이렇게 무리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용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한테 빌려서까지 아니면 사금융을 통해서 과연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한 5.8%는 포기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이행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일단 제가 현장에 가서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급매물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인기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이나 마포, 성동 같은 네. 한강벨트 지역들은 5월, 6월이 워낙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진이 됐대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 분들은 대부분 팔았고 지금 안 팔고 있는 분들은 굳이 안 팔아도 되는 분들 급하지 않은 분들.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3개월 내에 무조건 팔아야 돼. 이사를 가야 되거나 그런 분양을 분들은 받았거나.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초조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책이 효과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이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초조해서 이제 급매로 내놓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5월, 6월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매도자들도 지켜보자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매수자들도 나 몰라 지켜볼 거야라고 해서 매수 문의가 한 10건 627 이전에 한 10건 정도 있었다면 지금 한 건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 한 건도 이제 그런 분들이죠. 나 몇 억 있는데 내가 할 만한 거 있냐.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물건 좀 알려달라. 네. 또는 그 급매물 그러니까 오르기 전 올 초 정도 가격으로 급매 나온 거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매물은 없기 때문에 거래는 거의 올스톱인 상황입니다. 아이고 우리 김진희님은 저는 오피스텔을 큰 고민 없이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을 10% 5천만 원 이상 날리셨다고. 왜? 아이고 이거는 무슨 사연일까요? 요번에 규제 대책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신중하셔야 돼요. 우리 김정민 님도 집 때문에 결혼 미루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하셨고 문선영 님이 제 친구도 집 구하는 게 해결이 안 돼서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뤘어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볼게요. 소장님. 6억 원으로 집값이 얼마이든 대출 한도가 정해져 버렸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실 재건축 일대에서도 보니까 그 진미크 중에서 이 네. 희비가 엇갈린 곳들이 있다던데 요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번 대출 기준이 6월 28일이거든요. 그게 6월 27일에 모든 걸 해야 되고 6월 28일 이후에 이제 분양 단지들도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들은 6월 28일 이후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들은 이주비 대출, 잔금 대출이 6억까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잠실에 지금 신규 아파트,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레아라고 하잖아요. 잠실 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고 그 옆쪽에 미성 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 있는데 거의 뭐 똑같거든요. 위치도 비슷하고 똑같이 공사하고 있고 이제 입주 시기도 비슷한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어요. 작년 10월에 그냥 우리는 먼저 하련다 그냥라고 해서 모집 공고를 내고 그냥 일반 분양도 끝났거든요. 이쪽은 뭐 상관없네요. 그럼.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해피하죠. 대출 규제 그냥 다 나옵니다. 이주비 대출도 당연히 받았고 뭐 잔금 대출들도 6억까지 나오는데 잠실 르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성 크로바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은 좀 미뤘거든요. 네. 최대한 좀 밀어서 일반 분양을 좀 더 받겠다라는 전략을 좀 사용을 했는데 이달 말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6월 28일이 딱 걸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대출 안 나오면 이제 돈 6억이면 사실 이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 받아서 안 되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사실 일반 분양가가 낮긴 해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3.3제곱미터당 한 6천만 원 정도. 전용 84가 한 20억 정도 나오거든요. 시세가 35억이 넘으니까 차이가 좀 15억 있군요. 시세 네. 차익인데 이게 일반 분양이 나오더라도요. 대출이 이제 막히니까 6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현금 부자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옵션 하나도 없이 네. 14억 원이 있어야 분양이 당첨이 돼도 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은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 청약을 못 하니까 경쟁률은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뭐 제 친구 같이 뭐 돈은 좀 있는데 가점 점수도 되는데 그동안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은 상당한 기회가 되지 않나. 오히려 잘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입장에 따라 참 다를 텐데 그 질문도 주시네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옛날 둔촌주공 재건축한 거 무순위 청약도 이번 주 있었잖아요. 네, 이번 주. 네. 여기도 보니까 현금으로 한 8억 원은 들고 계셔야 당첨이 돼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뭐 그 의무 거주 기간 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전매 제한은 없는데 뭐 우리 실거주 의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정책이 이제 현금 부자들만 네.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요. 또 반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건 좋습니다. 마포 성동이나 뭐 강남 쪽에 뭐 직접적인 6억 대출 규제 제한 지역들은 뭐 쉬어가는 거 지극히 정상인데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오늘 임장도 뭐 원밸리도 가보고 네. 다 가봤는데 조용합니다만 저는 인천이나 경기도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쪽은 사실은 많이 6억하고 오르지 관계- 않았잖아요. 오르지도 않고 6억 대출하고 관계도 그렇죠. 없고요. 인천 금단신도시에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실제로 가장 좋은 아파트가 역세권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전용 84가 한 8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가장 좋은 아파트가. 그러면 6억 대출을 받을 일이 없는데 그러면 이번 대출 규제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심리 영향 뭔가 강한 규제가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이게 맛보기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일단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형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나 주시네요. 지금 집 내놓고 좀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갈아타기 하시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지금 본인 집이 안 팔리셨대요. 네. 이럴 때 마음에 드는 이사 갈 집 먼저 계약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일단 우리들의 답은 X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X입니다. 지금은 왜 X. X냐면 이번에 바뀐 규제 대책이 먼저 구입을 하잖아요.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거든요. 네. 앞서서 이제 집이 안 팔린다고 했잖아요. 6개월 내에 처분하려면 계약 잔금이 보통 3달 걸리니까 그렇죠. 3개월. 그러니까 추석 전에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올스톱 꽁꽁 얼어붙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초급매로 던져야 되는데 굳이 아마 사려는 집은 초급매가 아닐 그렇죠. 겁니다. 또 큰 집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 집은 초급매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지 않고요. 순리대로 내 집을 먼저 팔고 그 집을 갈아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장에서는 움직이셔야 한다. 그러면 내 걸 먼저 파셔야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자, 근데 자금줄도 묶였고 거래도 안 된다고 하고 뭐 어디는 자금이 안 나와서 아우성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네. 2명 중에 1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집값은 오를 것 같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네. 이거는 현실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부동산 R124에서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5년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는데 조사 시점이 절묘하게 이게 딱 걸렸습니다. 언제예요? 조사 시점을 제가 이 결과를 보자마자 조사 시점부터 봤거든요. 조사 시점이 6월 17일부터 7월 1일입니다. 반영 안 됐네. 그러니까 네. 한 4분의 3은 반영이 안 됐고 한 4분의 1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만약에 6.27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더라면 49%가 아니라 뭐 거의 한 30%대 정도 이하로도 나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조사 시점을 잘 봐야 되고 부동산 R124에서 배포한 자료라든지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추세 흐름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네. 조사 시점에 따라서 의미 없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추세 흐름 그래프하고요. 상승으로 점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상승을 했을까? 하락으로 했던 사람들은 왜일까를 좀 살펴보게 되면 상승으로 답한 사람들은 핵심 지역 한강벨트 집값이 올라가니까 하반기도 더 올라갈 네. 것이다라고 했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뭐 공급 물량 부족, 정부가 규제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기대감은 없어진 것 같고요. 떨어진다는 분은 역시 이제 이번에 6.27
대책, 대출 규제 영향이 아마 크게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다수의 사람들이 대출 규제가 나와도 집값 무조건 더 올라갈 거야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한 건 아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떤 게 싶습니다. 먼저였는지 요 순서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인지 이후인지. 근데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어도 요걸 또 어떻게 샥샥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네. 편법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수선할 구멍을 또 찾아야죠. 시장에서는 찾고 있는데 이제 저는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알았는데 우리 전세자금 대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이거 안 바뀌었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그러니까 전세 잔금일에 소유권이 바뀌면 그렇죠. 전세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원래 집주인 기존 집주인들 있잖아요. 매도자가 네. 먼저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세입자하고 하고 나중에 이제 승계로 승계하는 하는 거죠. 거군요. 승계로 하게 되면 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법 사례들이 나오는데 아마 또 피해서 가시는 분이 있으면 네. 또 막는 분이 있겠죠. 자,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또 전수조사하고 아마 있거든요. 전수조사에서 네. 막힐 가능성도 높고요. 퇴거자금 대출도 1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도 경락자금 대출이나 매매사업자 전용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네. 시공사에서 신용 보강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추가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도 막힐지 아니면 이거 정도는 봐줄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주비 대출 안 나오면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되잖아요. 정비 사업이 이제 올 스톱 되는 거죠. 그럼 또 그러면. 공급이 안 나오니까 네. 사실 저는 이주비 대출 정도는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세에 준해서 좀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참 고민이 되겠네요. 건설사들도 사실 일군 건설사도 자금이 넉넉하게 있는 회사가 많지 그럼요. 않으니까 네네. 이게 건설사의 규모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상당히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정부는 그래서 이런저런 시장 상황을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6.27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추가 카드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군일의 최강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상으로 나올 게 있을까요? 그래서 현장에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6.27 대책보다 더 무서운 게 대통령 기자회견이었다. 차라리 그냥 매도인데 그냥 아파 그냥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아픔이 사라질 수는 있는데 맛보기야. 다음에 내가 한 대 더 때릴 수 있어. 이야. 언제요? 뭐로 때릴 거예요? 지금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더 많은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심리적으로 이 대통령이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잘 파고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맛보기가 안 나와도 걱정이고요. 왜 안 나오지? 언제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고 나오게 되면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투트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급 늘려야 되고요. 네. 수요 억제는 이제 당분간 계속 하게 되는데 공급 확대를 사기 신도시는 안 한다고 했어요. 신규 택지 발굴은 안 하고. 있는 거나 빨리 합시다. 이게 바로 대통령 그겁니다.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된 거 빨리빨리 하고 3기 신도시 물량 좀 당기고 도심의 유효부지들 있잖아요.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곳들 뭐 주상복합을 짓든 해서 빨리빨리 공공 임대주택도 좀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일단 계획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주비 대출 맡긴 것도 그런 일환의 하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 사업이고 일반 분양 물량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개인 조합원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공공은 공공이 할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라고 정책 방향이 좀 살짝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임대는 좀 늘어나도 민간 공급은 줄어들 수도 있다.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임기 5년 내에 나오는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은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고요. 이제 추가로 무서운 매 맛보기라고 했으니까 네. 뭐가 나올 거냐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전세인 것 같습니다. 전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를 좀 많이 풀어줬잖아요. 대출도 좀 쉽게 해주고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여차하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지금 대출 규제로 집 사기가 막히면 전세로 수요가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올라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전세 대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제를 강화한다. DSR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여차하면 전세 대출도 3억으로 한도를 정해버리겠다라는 집값과 내용들도. 무관하게 3억 원으로. 그러니까 매매는 6억이었잖아요. 네. 그럼 전세도 3억으로 이제 커팅을 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무섭죠.
깜짝 놀랄 만한데 실제로 전세 대출 3억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게 받는 분들 마포에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마포에서도 전세 대출 3억 받는 분 많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심리적으로는 와 6억 3억 와 너무 강해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런 대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마포 성동 같은 경우는 뭐 투기 과열지구나 또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규제에서 이론적으로는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의 거래량하고 가격이 좀 늘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오피스텔이 좀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해 그러니까 7월 6일까지입니다. 조사 시점이 오피스텔 매매 건수가 6,8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앞자리가 바뀌었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최악의 상황은 넘어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동안 되게 힘들다고 했었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제 고비는 넘겼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KB 부동산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도 올랐습니다. 올 1월이 123.5였는데요. 6월이 124로 올랐는데 조금 더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 한숨 돌렸다라는 의견에 힘을 싣는 이유는 앞서서 정부가 이제 공급을 좀 늘리겠다고 네. 했는데 임기 내에 지금 5년 동안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이 간극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건축 속도가 빨라요. 아파트는 3년 걸리는데 그렇죠. 오피스텔은 1년이면 되고요. 인허가도 빨리 되고요. 뭐든지 빨리빨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물량을 내년부터 부족한 물량을 채우는 건 오피스텔이 적기다, 최적이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용도 변경 좀 빨리 할 야, 거고. 생숙 오랜만에 이 그렇죠. 뉴스의 중심으로 다시 생수도 들어오네요. 나오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피스텔 또 발코니가 확장은 아니고 발코니가 허용이 됐거든요.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발코니가 나옵니다. 거의 아파트급인데요. 네, 근데 네. 확장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확장까지도 이왕이면 좀 허용해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아파트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 아파트 부족분, 아파트 대체제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워팰리스나 하이페리온 같은 데 보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섞여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같은 단지인데 아파트는 대출이 6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오피스텔은 지금 20억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현장 의견 완전 나뉘네요. 박철님께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주민센터 고층으로 지어서 용적률을 높여서 주상복합처럼 네, 그 그런 위에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택하자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요. 땅이 없으니까 그 얘기하셨고 네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은희님께서는 아유 이거 악순환 아닐까요? 공급을 안 늘리면 나중에 불장이 아니라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공급 늘려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두 가지 의견이 다 맞습니다. 그래요. 이 와중에 우리 정희님은 야 25살 딸이 전세를 구하는데 오피스텔 전세 어떻습니까? 물어보시거든요. 오피스텔 전세요. 뭐 가셔도 되는데 안정성만 확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집주인이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전세로 갈 때요. 일반적인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로 전세를 갈 때는 머릿속에는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게 되면 내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매 넘겨가지고 네. 이제 넘겨야 되는데 경매 넘겼을 때 시세 확인해야 되겠죠. 얼마 정도 낙찰이 되고 내 전세금을 얼마에 받을 수 있는지만 안정성만 확인이 된다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우리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